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 두 번째 날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날 세 번째 이야기. 방탕한 세 형제가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뱅이가 됩니다. 그들의 조카가 그에 좌절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어느 수도원장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수도원장은 영국 왕의 딸이었습니다. 공주는 그 조카를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남편의 아저씨들이 재산을 되찾아 다시 지체 높은 신분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부인들과 청년들은 리날도 다스티의 사연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리날도의 신심을 칭찬하고 그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하느님과 성 줄리아노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내놓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일동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선물을 실수 없이 낚아챈 과부의 행실도 그다지 어리석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과부가 보낸 즐거운 밤에 대해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필로스트라토 옆에 앉아있던 팜피네아는 자기 차례임을 깨닫고 할 이야기를 머릿속에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요청을 하자 경쾌하고 자신에 찬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훌륭하신 부인들이여, 우리가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운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살펴보려는 사람에게는 할 이야기가 더 많이 남는 법입니다. 놀랄 일은 아니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 탓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운명의 소나기 안에 들어있고 결국에는 운명에 보이지 않는 법칙에 따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저곳에서 이곳으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질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 공간에서 잘 드러납니다. 앞서 나온 몇 가지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여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매일의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 제 이야기를 보탤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옛날 우리 도시에 테발도라는 기사가 살았어요. 테발도 씨는 람베르디 가문의 사람이라고들 하지요. 그가 아골란티 가문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골란티 가문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종사해온 가업을 나중에 테발도 씨의 아들이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테발도 씨가 두 가문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죠. 제가 말씀드릴 것은 테발도 씨가 당시에 아주 부유한 기사였고 아들 셋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람베르토, 둘째는 테날도, 셋째는 아골란테였는데 모두 늠름하고 당당한 젊은이들이었죠. 장남이 18살이 됐을 때 테발도 씨가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죽어 자식들은 아버지의 모든 땅과 집과 가구들을 적법하게 물려받게 되었답니다. 막대한 재산이 수중에 들어오자 세 아들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아무 꺼리낌도 없이 고삐 풀린 듯 놀고 즐기는 데만 돈을 써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하인을 고용하고 값비싼 말과 개, 조류를 수없이 사들였으며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선물을 하고 마상 경기를 개최하는 등 귀족만이 할 수 있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실컷 누렸지요. 뿐만 아니라 젊은 혈기에서 터져 나오는 본능을 쫓아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미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 바닥나 버렸거든요. 자기들의 수입만으로는 그런 사치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들들은 재산을 잡히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걸 내일은 저걸 팔다 보니 수중에 남은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산이 감게 한 눈을 가난히 뜨게 했지요. 어느 날 람베르토는 두 동생을 불러 아버지의 힘이 얼마나 컸고 반면 자기들은 어떠한지, 물려받은 재산이 어떠했고 반면 방탕하게 써서 초래한 가난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최선의 대책으로 더 험한 꼴을 보기 전에 남은 것이나마 모아서 팔아버리고 함께 어디론가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 그 의견에 따랐지요. 세 형제는 주위에 떠날 낌새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작별 인사도 없이 피렌체를 떠나 쉬지 않고 여행을 해서 이윽고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조그만 집을 한 채 얻고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운명이 이들 세 형제에게 호의를 베풀었는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막대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한 명씩 피렌체로 돌아와 팔아치웠던 상당한 재산을 다시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재산을 늘려갔으며 각기 아내도 맞아들였어요. 영국에서 계속하고 있던 대금업은 조카뻘 되는 청년 알레산드로를 보내 그에게 맡겼어요. 그러고는 그 옛날 피렌체에서의 무분별한 생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가 하는 것은 까맣게 잊은 채 이전보다 훨씬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갔답니다. 이제는 부양해야 할 가족까지 생겼는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끝내 피렌체의 모든 상인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런 소비 생활을 수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알레산드로가 보내준 돈이 지탱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알레산드로는 성이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잡고 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겼던 것입니다. 한편 세 형제는 계속해서 흥청망청 돈을 썼고 모자라는 돈은 빌렸습니다. 영국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확고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바로 그 영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왕과 그 아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 전체가 왕을 지지하는 파벌과 왕자를 지지하는 파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귀족들 소유의 성은 모두 알레산드로의 관리 밖으로 밀려났고 다른 재산도 쓸모없는 폐물이 되어버렸죠. 알레산드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일이니 얼마 있으면 화해하겠지, 그렇게 되면 이자도 원금도 모두 다시 돌려받겠지 하는 희망을 안고 영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피렌체의 세 형제는 날이면 날마다 빚을 늘려가면서 방탕한 생활을 그만두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알레산드로가 품었던 희망은 몇 년이 지나도 실현되지 않았고 세 형제는 신용을 잃은 것은 물론이요, 채권자들이 득달같이 들고 일어나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빚을 갚을 재산이 없었던 세 형제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와 어린 자식들 일부는 시골로 떠나고 일부는 초라한 꼴로 이리저리 사방을 떠돌아다녔지요. 비참한 생활만이 앞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말이에요. 영국에서 몇 해째 평화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알레산드로는 상황이 녹록치 않게 돌아가자 이탈리아로 돌아가기로 하고 혼자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버티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거죠. 그런데 불의해를 막 지나려던 차에 흰옷을 입은 수도 원장이 수많은 수도사와 하인들과 함께 짐을 가득 싣고 그곳을 떠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짐 마차 옆에서는 늙은 기사 2명이 호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왕의 친척으로 알레산드로와도 잘 아는 사이였어요. 기사들은 알레산드로를 알아보고 흔쾌히 무리에 끼워주었죠.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동안 알레산드로는 이렇게 많은 하인을 거느린 채 말을 타고 앞서가는 수도사들이 누구며 어디로 가는지 기사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기사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에서 말을 타고 가시는 젊은 분은 우리 친척인데 이번에 영국 어느 큰 수도원의 원장으로 새로 발탁되셨소. 그런데 교회법을 따르자니 그런 권위 있는 자리에 앉기에는 너무 젊어서 우리가 로마로 모시고 가 교황님께 청원을 드리려는 거요. 너무 젊다는 결점을 관면해 주셔서 자리를 확보해 주십사 하고 말이오. 한데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여행을 하는 동안 젊은 수도원장은 하인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습니다. 귀족들이 여행할 때 흔히 그렇듯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 곁에서 걷고 있는 알레산드로가 눈에 들어왔죠. 알레산드로는 매우 젊고 풍채가 훌륭했으며 얼굴도 잘생긴 남자였어요. 더욱이 누구 못지않게 예의가 바르고 세련됐으며 반듯하기까지 했지요. 수도원장은 다른 무엇에도 그렇게 끌린 적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알레산드로를 첫눈에 좋아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불러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묻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알레산드로는 묻는 말에 숨김없이 소상하게 자기 처지를 설명해 주었고 최선을 다할 테니 자질구레한 일이라도 맡겨달라고 청했습니다. 수도원장은 그가 말하는 품이 똑바르고 조리가 있으며 특히 태도를 보아 짐작하건대 직업은 천할지 몰라도 귀족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어 더더욱 큰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운을 동정하여 아주 친근하게 그를 위로해 주었고 운명은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을 던져버렸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다시 거두어 더 높은 곳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토스카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방향이 같다면 동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레산드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에 매우 고마워하면서 어떤 말이라도 따르겠다고 대답했죠. 여행을 하는 동안 수도원장은 알레산드로와의 만남에 점점 더 매료됐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일행은 변변한 여관도 없는 어느 마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수도원장이 그곳에서 묵고 싶어 했기에 알레산드로는 잘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집으로 수도원장 일행을 데려가 말에서 내려주고 그 집에서 가장 쾌적한 방에 머물게 했어요. 그는 이제 거의 수도원장의 집사 같은 처지가 된 데다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라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은 이곳에 저 사람은 저곳에 하는 식으로 하인들 모두에게 알맞은 숙소를 골라주었죠. 수도원장이 저녁을 마치고 나자 이미 밤이 으쓱해졌고 사람들은 모두 숙소로 물러갔습니다. 알레산드로는 여관 주인에게 자기는 어디서 자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모르겠네요. 보시다시피 방이 모두 꽉 차서 나랑 식구들도 의자에서 자야 할 판이거든요. 다만 수도원장님 방에는 곡물을 저장하는 괴짝이 있으니 그곳에라도 대충 잠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거기서 오늘 밤을 나시는 건 어떨까요? 이에 알레산드로가 말했지요. 내가 어떻게 원장님 방으로 가겠습니까? 방이 너무 좁아서 수도사 한 명도 묵을 수 없었잖아요. 원장님 침대에 장막을 내렸을 때 진즉 그것을 알았더라면 수도사들을 곡물 괴짝 위에 재웠을 텐데 그랬으면 수도사들이 자는 곳에서 내가 잘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이 말했어요. 그렇기야 합니다만 괜찮으시면 임시 침대에서도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도 잠드셨고 장막 6개도 내려져 있습니다. 살며시 이불을 갖다 드릴 테니 거기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알레산드로는 그렇게 하면 수도원장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승낙하였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숨을 죽여 곡물 괴짝 위에 몸을 뉘었지요. 그런데 원장은 아직 잠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찾아온 새로운 욕망에 마음이 들떠있던 차에 여관 주인과 알레산드로가 주고받는 얘기를 들었고
알레산드로가 같은 방에서 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원장은 속으로 뛸 듯이 기뻐하며 하느님께서 내 뜻을 이룰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때를 놓치면 앞으로 오랫동안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원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는 여관 전체가 조용해진 듯한 느낌이 들 때 나지막한 목소리로 알레산드로를 불러 자기 옆에 와서 자라고 말했어요. 알레산드로는 몇 번이나 정중하게 거절하다가 옷을 벗고 원장 옆에 누웠습니다. 원장은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서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처럼 말이에요. 깜짝 놀란 알렉산드로는 이런 불결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도 원장이란 말인가 하며 부쩍 의심이 들어 원장의 손을 피해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지요. 직감으로든 알레산드로의 몸짓을 통해서든 원장은 그의 의심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입고 있던 셔츠를 벗고 알레산드로의 손을 잡아 자기 가슴 위에 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레산드로,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리고 그 손을 이리 내밀어서 내가 감추고 있는 걸 좀 보세요. 알레산드로가 원장의 가슴을 손으로 더듬자 둥글고 부드러운 두 개의 자그마한 유방이 만져졌습니다. 마치 상아로 만들어진 듯 단단했습니다. 자기가 느낀 것으로 미루어 원장이 여자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는 더 이상 상대방의 초대를 기다릴 것 없이 달려들어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어요. 더 다가오기 전에 내가 하려는 말을 먼저 들어봐요. 당신이 이제 알았듯이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처녀로 집을 떠나서 교황님께 결혼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드리러 가는 길이죠. 그런데 며칠 당신을 보는 동안 당신에게 뜨거운 사랑을 느꼈어요. 당신에게는 행복이 되고 나에게는 불행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어떤 여자도 이렇게 뜨겁게 남자를 사랑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을 남편으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만일 나를 아내로 삼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당신 침대로 돌아가세요. 알레산드로는 그녀를 잘 몰랐지만 극성스러운 수행원들로 미루어 볼 때 고귀하고 부유한 신부님을 짐작했고 또 매우 아름답다는 것은 봐서 아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당신만 좋으시다면 자기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아 그리스도상이 새겨진 작은 탁자 앞에서 알레산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서 그날 밤이 다할 때까지 넘쳐나는 애욕의 기쁨을 즐겼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세웠고 날이 새자 알레산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밤을 어디서 보냈는지 아무도 모르도록 들어갔던 그대로 그 방에서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기분으로 수도 원장의 일행과 더불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머문 뒤에 수도 원장은 두 사람의 기사와 알레산드로만 데리고 가 교황을 아련했어요. 수도 원장은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선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지도 모르는 요인은 가능한 한 철저하게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기 위해 교황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옷을 입고 제 아버지이신 영국 왕의 보물들을 많이 가지고서 비밀리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교황님께서 제 남편을 골라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요. 사실 아버지는 교황님께서도 보시듯 이렇게 젊은 저를 늙어 빠진 스코틀랜드 왕에게 시집 보내려 하셨습니다.
제가 도망친 것은 스코틀랜드 왕이 늙어서만은 아닙니다. 제가 그분과 결혼한다 하더라도 유혹에 약한 저의 젊음 때문에 성스러운 법도를 어기고 우리 왕가의 피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나보니 우리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홀로 가장 잘 아시는 하느님께 자비를 베푸시는 걸로 생각됩니다만 당신 마음에 드는 자를 남편으로 삼도록 제 앞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원장은 알레산드로를 가리킨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보시는 제 옆에 이 사람은 그 혈통의 고귀함은 왕가의 혈통만큼 선명하지 않을지 모르나 예의범절과 됨됨이만큼은 귀부인을 아내로 맞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원합니다. 아버지나 다른 누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저는 이 사람 외에는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여기까지 오려던 목적은 진즉에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행을 끝까지 했던 것은 이 도시를 가득 채운 성지를 순례하고 고결한 성직자들을 만나고 싶었고 또 교황님의 거룩한 모습을 뵙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맺은 알레산드로와 저의 결혼 서약을 교황님과 다른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과 제가 기뻐한 일을 이제 교황님께서도 허락해 주시기를 겸허하게 청하는 바입니다. 교황님은 하느님의 대리자이시니 하느님의 기쁨이 더욱 확고해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느님과 교황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알렉산드로는 자기 부인이 영국 왕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놀랐지만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사람들은 두 기사였습니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서 교황 앞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면 알렉산드로와 아마 공주까지도 해쳤을지 모릅니다. 한편 교황은 공주의 행색과 그녀가 선택한 길에 대해 매우 놀라면서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임을 알고 공주의 바람을 들어주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가누지 못하는 기사들을 우선 달래놓고 그 다음에 그들과 알레산드로 공주를 서로 화해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교황은 자기가 정한 날이 오자 모든 추기경들과 귀족들을 자기가 준비한 성대한 잔치에 초대하여 그들에게 왕족다운 복장을 한 공주를 소개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공주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칭송했지요. 그리고 역시 멋지게 차려입은 알렉산드로도 그 풍채며 태도가 고리대금업을 하던 청년이 아니라 오히려 왕족 출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기사도 알렉산드로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결혼식을 처음부터 엄숙하게 거행하도록 하고 이어진 피로연이 끝나자 두 사람을 축복과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알렉산드로와 공주는 로마를 떠나 피렌체로 향하는 것이 못내 즐거웠어요. 피렌체에는 벌써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고 그들은 최고의 명예를 누리며 시민들에게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공주는 세 형제가 풀려나게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빚을 갚도록 한 뒤 아내들과 함께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알렉산드로와 그의 아내는 아골란테와 함께 피렌체를 떠나 파리로 향했어요. 파리에 도착하니 왕은 영예로운 환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두 기사는 파리에서 다시 영국으로 가 왕을 설득했고 왕도 은총을 베풀어 공주와 사위를 성대한 잔치로 환영했습니다. 또한 알레산드로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예를 부여하여 기사로 책봉하였고 코르노발리아의 백장령을 하사하였습니다.
매우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던 알렉산드로는 왕자와 아버지를 화해시켰고 그로 인해 섬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드로는 사랑을 얻었고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았으며 아골란테는 원래 재산을 다 회복하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 피렌체로 돌아갔습니다. 그 전에 알렉산드로 백작에게서 기사 자귀를 받았지요. 백작은 아내와 함께 영광에 찬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로는 그가 자신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장인의 도움으로 나중에 스코틀랜드를 정복했고 명예로운 왕이 됐다고도 합니다. 운명 같은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 두 번째 날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